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은 9월 17일 청소년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사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메타 플랫폼의 SNS 기능이 10대들의 중독을 의도한 설계라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18세 미만 청소년의 신규 인스타그램 계정들은 제한적인 10대 계정으로 전환되며 기존 계정이 있는 청소년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10대 계정으로 이동 조치됩니다. 유럽의 경우 올해 말부터, 한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치에 따르면 10대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되며 민감한 콘텐츠를 볼 수 없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알림을 끄고 자동으로 답장을 받는 수면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부모의 감독 권한도 강화돼 16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독 모드 활성화를 통해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게 됩니다. SNS를 활용한 범죄가 다양화되고 심각성이 높아져가며 특히 미성년 대상 범죄의 증가세를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자율권을 다소 제한한다 해도 이 같은 조치는 적절해 보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서구 사회에서 저런 조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에서 인스타그램의 이번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급속히 진보해가는 기술에 따라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권한도 더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시기 앞서나간 기술들에 의해 사회가 짓눌려 붕괴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발빠른 제도적 대처는 정치의 역할이며 정치는 시민주권활동의 결과입니다. 시민주권이란 정당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표자 선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관념은 지나간 세기에 요구되던 것들입니다. 거의 모두가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지난 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새로운 세계의 시민주권은 그 막강해진 힘만큼이나 개개인들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도덕성이라는 원칙 위에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한 사고를 세울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토요일 저는 라이브TV 호구맨입니다. 오늘은 BC님께서 개인 업무 관계로 지금 이제 녹음을 참석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오신다고 이제 좀 늦게 오시게 되는 관계로 일단 뭐 저 혼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끝까지 저 혼자 방송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혼자 방송을 해본 게 2022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한번 해보고 이제 지금 2년 만에 혼자 지금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데 좀 상당히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그래도 뭐 어떻게 좀 꾸역꾸역 해보겠습니다. 되는 대로. 자, 이제 어제였죠. 9월 20일부터 이제 갑자기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제 경우도 이제 생각해보면 어제 오전까지는 그 이전 19일까지의 날씨 패턴과 비슷했다가 이제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서 딱 하루 만에 그냥 여름이 끝나버리고 극단적으로 거의 기온이 한 10도 가까이 차이 나는 그런 가을 날씨로 전환이 돼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뭐 제 평생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는. 지금 그래서 이제 전국 전 지역에 이틀간에 걸쳐서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녹음하는 오늘 지금 이제 9월 21일 지금이 저녁 8시입니다. 이 시각에는 지금 이제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좀 이제 집중호우가 와서 비 피해도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청취하시는 분들 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인트로에서 인스타그램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딥페이크 문제로 이제 청소년들이 많은 피해를 이번에 이제 보게 되면서 딥페이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중심으로 이제 발생한 사건이긴 하지만은 인스타그램 사실 좀 여러모로 뭐 인스타그램도 인스타그램 순기능이 뭐가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악의 소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인스타그램이 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이제 좀 활용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이제 북미에서 문제가 제기가 돼서 지금 이제 뭐 지금 인스타그램 이 청소년 보호 조치가 이제 영어권 국가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요 국가들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으로 주로 이제 그 여학생들이 많이 이제 그 대상이 되곤 하는데 이제 미성년을 성인들이 인스타그램 메신저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뭐 가출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미성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들어오는 이제 그 이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동거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 사건 사고 사례들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된 게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SNS에서 이런 조치가 이제 내려졌는데 이제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사실 서구권이 그 청소년의 어떤 인권에 있어 가지고서 좀 더 이제 뭐 우리나라나 일반적인 동양 문화권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자율성을 많이 보장하는 그런 풍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제한 조치를 서구권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그쪽부터 시작하게 됐다는 거는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뭐 비단 이 케이스뿐만 아니더라도 뭐 이를테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거를 이제 쭉 진행해 오면서 뭐 천편일률적인 뭐 주입식 교육 뭐 이제 입시 머신으로 학생들을 키운다 이제 그런 식의 비판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 뭐 주로 이제 고도 성장기 때 그때 이제 그런 식의 교육 환경이 이제 교육 패턴이 굉장히 이제 심화되어가는 추세였다가 이제 그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생기면서 입시 제도도 수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뭐 수시 제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단순히 이제 학력고사 그러니까 그 대입 시험 하나에만 이제 목매지 않는 그런 교육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전인교육 같은 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결국 이제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교육의 자율성, 그다음에 청소년 인권의 확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제 개선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서양의 어떤 케이스에서 이제 많이 차용을 해오거나 뭐 이제 벤치마킹을 한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식의 자율권을 보장을 했더니만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교권 침해가 굉장히 이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오늘도 저도 이제 나오기 전에 좀 이제 대본 쓰면서 유튜브 좀 보다 보니까 뜬금없이 이제 그런 사례를 하나를 보게 됐는데 이제 뭐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뭐 이제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로 좀 비행 청소년 그룹 좀 되겠죠. 이제 때로 몰려다니면서 뭐 일반 가게 이제 영업점에 들어가서 이제 행패를 부린다거나 집단으로 뭐 이제 그렇게 해도 이게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뭐 니들이 어떨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뭐 성인들한테 행패를 부리고 그런 사례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제 북미에서도 좀 새로운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교권 문제가 이제 새로운 문제로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인권 의식이 급격하게 그렇게 이제 좀 급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제도가 그렇게 확 쏠리게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이 전환되기 전 시점에는 너무 청소년을 심하게 억압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풍조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행태를 보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서구권도 그런 식으로 제도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그 이전에 어떤 그 산업혁명 시기부터 해가지고 청소년 착취 문제 같은 것도 있었고 거기서 사실 한 뭐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뭐 청소년 인권 같은 거 거의 제대로 보장 못 받는 그런 사회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청소년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나 어떤 인권 의식 같은 게 급격하게 생겨나고 그것들이 이제 제도화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결국 이제 극단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반대편적으로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건 결국은 또 다른 극단에 의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결국은 극단과 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줄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양극단 뭐 좌와 우가 있잖아요. 보통 외줄타기를 하면 팔을 쭉 펴고 줄 위에 올라가가지고 양팔을 흔들흔들하면서 이제 균형을 잡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 거를 외줄타기를 예로 들자면은 이 균형을 잡는 게 결국은 외줄 위에서 똑바로 그냥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뭐 외줄타기 무형문화재 같은 분들을 봐도 그 줄에서 가만히 이렇게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회라는 게 앞으로 그 외줄타기에 비유해서 외줄 위에서 앞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흔들리면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진폭을 작게 하는 거죠. 흔들림의 진폭을. 그래서 이제 뭐 극단에 맞서는 극단적 조치는 결국 또 다른 극단적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제 저는 이 인스타그램의 어떤 조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SNS 문제하면은 뭐 이런 청소년 주로 이제 뭐 성적인 문제가 많겠지만은 뭐 성범죄,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SNS를 통해서 뭐 직접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구나. 뭐 간접적인 피해들을 많이 많이 겪어본 그런 뭐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그 정치 활동 정덕질을 하면서. 그래서 이 가짜뉴스 뭐 SNS 문제라는 게 뭐 꼭 비단 이 청소년 문제만 있겠습니까? 어디 뭐 가짜뉴스 범람하는 가짜뉴스, 그 다음에 또 뭐 이 사람들이 그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공격성 같은 것도 사실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성인들 간의 문제라서 이거를 뭐 그 서비스 제공 업체에, 이 플랫폼 업체에 어떻게 뭐 제도적으로 보완 조치를 마련해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뭐 개개인이 좀 더 각성해야 된다, 그런 식의밖에 뭐 하나만 하면서 이렇게 못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이게 참 결국 사람이, 그러니까 SNS에서 지금 그런 식의 지금 많이들 이제 공감하실 것 같은 그런 이제 문제들, 그러니까 뭐 특히 가짜뉴스 같은 부분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은 이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못 따라간다, 혹은 사람이 기술의 발전을 못 따라가는 면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보가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한다면은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너무나 쉽고, 그리고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접근을 하다 보면은 필요 이상의 이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 정보들을 어떻게 취사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그게 이제 거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성인들은 이제 스스로 터득해 나갈 수밖에 없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교육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어떤 일단 정보의 선별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걸 지금 가르칠 만큼 지금 기성세대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느냐, 뭐 이제 그게 좀 뭐 답답할 따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솔루션을 찾아야겠죠. 전문가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 버릴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인트로에 적었듯이 이런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뭐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 지지난주였나요? 이제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올해부터 뭐 이제 이 여름이 이런 식으로 길게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이제 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는 이것이 새로운 뉴노멀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측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기술 발전에 따른 어떤 사회상의 변화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지 못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결국은 이 악화가 뉴노멀이 돼버리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것이 굉장히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보의 정보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이게 지금 범람하고 있는 이런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이런 세태를 그냥 내버려 두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그러니까 개개인의 대비책 같은 거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그걸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이제 물려주지 못하게 되면은 김어준이 말하자면 노말이 새로운 세대의 어떤 당연한 풍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식의 사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들은 뭐 이제 개개인들의 어떤 각성이나 통찰도 필요하지만은 물론 이제 제도가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도 좀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그런 생각을 인트로에 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또 혼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참 힘드네요. 이런 얘기를 참 같이 하던 사람 없이 혼자 하려니까 아우 힘들어. 자, 그래서 이제 후원 제공 도와주시는 저희를 방송을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 부산 사하구 낙공대로 323번 길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 트위터 웰컴퓨터 @ 영어로 웰_컴퓨터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웰컴퓨터 영어로는 AIRSEE 숫자 12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 견적 상담도 가능하고 블로그도 있습니다.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 AIRSEE 숫자 12 혹은 네이버 블로그 역시 웰컴퓨터 0079 요 두 개의 계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사무용은 물론이고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도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화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 견적을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든 안전 포장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AS가 필요하시면 미리 연락 주세요. 포장이 필요한 박스를 보내드리니 반품으로 보내주시면 편하게 AS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 꼭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9월 한가위 맞이 게이밍 PC 풀세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특가 이벤트입니다. 이게 이제 게이밍 PC 풀세트를 135만원에 판매 중에 있고 요건 이제 PC 본체랑 27인치 게이밍 모니터, 기계식 키보드, 게이밍 마우스, 게이밍 헤드셋, 마우스 장패드까지 이제 요 풀세트를 135만원에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어 최저가랑 비교해봐도 대략 한 15만원 선 뭐 이제 공임까지 치면 대략 한 20만원 선까지 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괜찮은 기회니까 게이밍 PC를 혹시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웰컴퓨터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독거미 키보드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랑 이벤트 방식은 같습니다. 이제 이 이벤트 글을 리트윗해 주시고 웰컴퓨터 계정을 팔로잉 하시면 자동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첨은 9월 30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달품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농장 _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농장 농사짓는 문파 _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교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자 달품농장 SNS에 이제 그 가을 알로기 옥수수 판매 글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옥수수라고 하고 이게 이제 더 없다고 하는데 18일날 요 글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지금 주문이 다 들어간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요 알로기 옥수수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연락 한번 해보시고 뭐 다 팔렸다 그러면 할 수 없고 아직 덜 팔렸으면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로기 옥수수 한 박스 30개들이 한 박스가
택배 포함 29,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만카카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라만카카 검색하시면 됩니다. 머린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소금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라만카카가 이제 영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주문 가능한 상태이고 지금 이제 업로드 시점으로 하면 이제 이번 주가 되겠죠. 소금빵 주문도 이제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아직 완치가 싹 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살살 일하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추석 맞이해가지고 이제 소제목을 여의도 안팎의 추석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뭐 여기서 다룰 만한 뭐 여의도 안팎의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단 이제 9월 14일 연 대표님 SNS를 보겠습니다. 추석 인사해가지고 이제 평산마을을 이제 연휴 첫날에 이제 점심 무렵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사절을 이제 예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걸리를 곁들인 점심을 먹으며 여러 말씀을 나눴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요 이제 SNS 글에서 이제 인상 깊었던 문구는 크건 작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달도 차면 기운다는 이치를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현직은 곧 전직이 됩니다. 라는 요 말씀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요 방문 이후에 이날이었나? 이 다음 날이었나? 일요일 저녁이었나? 이제 지지자분들이랑 이제 카톡 단톡방에서 이제 잠시 연 대표님이 단톡방에 방문을 오셔가지고 이제 약간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을 테지만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카톡 톡방 통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을 잠깐 내용을 추려보자면은 동지들이 짐작하실 수 있는 것들을 주제로 대통령과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대략 현 상황, 현 정국에 대한 어떤 문제나 혹은 지금 민주당에 대한 문제의식도 이제 공유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연 대표님의 어떤 향후 정치 행보 같은 거에 관해서도 말씀을 나누셨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는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셨으니까 짐작되는 것들은 대략 그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제 남기신 메시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지들께 외로움과 고통을 드려 늘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외롭고 힘들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정치 지형에 따라 변화가 생기리라 믿으신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에 따라서 당 지도부와 함께 의롭게 대처해 가자. 이런 이제 당부의 말씀도 하셨고,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며, 국민의 지혜와 애국심이 그런 불행을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냅두면 나라 망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개딸들이 저런다고 해도 개딸들이 민주당의 전부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현실을 보게 될 거다. 저도 그런 막연한 생각은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정도로 멍청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시길 당부를 하시면서 가족이 축복이고 위안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대통령님과 이제 점심 때 드신 막걸리는 느린 마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7일 날 이제 이재명은 SNS에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성묘를 갔어요, 이날. 그래서 나란히 붙어있는 어머니, 아버지 산소를 보니 생전 투닥투닥 하셨던 모습이 눈에 참 그리웠다. 이런 얘기를, 딴에는 덕담이라고 썼는데, 별로 와닿지도 않고, 이런 식의 이제, 성묘 사진과 함께 이제 글을 올리면서 추석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SNS에 게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2장을 올렸어요. 한 장은 이제 묘소를 등지고 서서, 이렇게 산 밑을 내려다보는 이재명의 뒷모습 사진 한 장이랑, 그리고 이제 동호 윤호가 이제 한 프레임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성묘하는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요 사진을 올렸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 이제 이재명 뒷모습 사진 한 장만 남기고 나머지 사진 한 장은 다시 내려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이재명 페이스북에 어느 유용자가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묘역 관리가 너무 개판이다. 그러면서 이제 묘 관리나 잘 해라. 그런 식의 이제 지적 댓글을 달았는데 그 지적 댓글 이후에 이제 사진이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 성묘 사진이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글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이 동호 윤호가 노출되는 게 자기한테 불리하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다시 내린 것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사진에 이제 몇 가지 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이 혹은 기억력 좋으신 분들이 짚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하나는 그거죠. 그 성묘하면서 입고 간 복장이 특히 이제 셔츠 같은 경우에 까만색, 흰색 바탕에 까만색 혹은 이제 뭐 까만색 바탕에 흰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체크 셔츠를 입고 한 체크 반팔 셔츠를 입었는데 이게 그 김은기 씨랑 그 호주에서 찍은 사진에서 입었던 그 셔츠다. 그걸 짚으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 성묘 사진에 보면은 그 이제 성묘하는데 뒤에 이제 성묘할 때 가는 이제 그 제수용품들 뭐 술이나 과일 같은 거 담아간 그 보온 보냉 가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흰색 보냉 가방인데 이게 이제 이마트 새벽 배송 가방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뭐 그 비슷한 디자인의 또 같은 색깔로 나오는 뭐 낚시용이나 뭐 캠핑용 보온 보냉 가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이제 확정 짓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마트 마크도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자,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그 좀 비주류 매체이긴 합니다만 공공뉴스라는 언론사에서 19일자로 이제 보도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이재명 선산 묘소가 장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이제 이런 표제의 기사인데 요 이제 이 취재 기자가 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좀 이제 반가운 그런 분이죠. 이제 조시은 기자가 공공뉴스에서 요즘 이제 뭐 기자 생활을 하시나 봅니다. 조시은 기자의 이제 기사인데 경북 봉화군 명호면 주민이 이제 지난 18일 날 취재 기자에게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부모 묘가 관창리에 있는데 장사법 위반으로 몇 년 전에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안다. 과태료 처분과 농지복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묘가 그대로 있다. 이런 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조시은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봉화군청 등 관계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과태료 처분과 농지복구 명령이 사실이다. 그런데 과태료는 납부 완료됐는데 농지복구는 아직 뭐 안 이루어진 거죠. 묘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봉화군 관계자는 묘소 관리인 명의가 이재명이 아니라서 자세한 정보를 알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그리고 이제 농지복구 기간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왜 어떻게 조시은 기자가 이걸 취재하게 됐을까? 그 조시은 기자도 이제 고향이 안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동 인근이라서 추석 때 내려갔다가 제보 받은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추측을 살짝 해봤습니다. 이 참 할 말이 많으면서 참 해줄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재명 이 조상 뭐 이 부모 묘에 관해서도 참 뭐 생명기 어쩌고 그렇게 뭐 그러고 뭐 난리를 피워오더니 정작 그 묘역 관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보니까 진짜로. 그리고 무슨 뭐 그 성묘 가기 전에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자기도 벌초하러 갈 건데 뭐 벌에 쏘여도 말벌에 쏘여도 병원에 못 가고 무섭다 뭐 그런 소리도 지난주에 하고 있었는데 이건 지난주에 원래 말씀드리려다 제가 이제 까먹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성묘하다가 그 풀베다가 이제 벌에 쏘이게 되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는데 그때 쏘이게 되는 벌은 대부분 땅벌입니다. 땅벌 말벌이 아니고. 뭐 땅벌도 말벌과의 벌이긴 한데 좀 달라요. 땅벌은 이름 그대로 주로 땅 속에 이제 벌집을 짓고 사는 그런 놈들이고 대부분의 다른 말벌류들 뭐 이를테면 장수말벌이나 검은등 말벌 이런 애들은 땅 속에 집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얘네들은 대부분 뭐 사람 허리 위 그러니까 뭐 나뭇가지나
뭐 혹은 바위 틈 사이에 뭐 집을 짓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벌초하다가 이 검은등 말벌이나 뭐 그 장수 말벌이랑 맞닥뜨릴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땅벌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일반적인 말벌들은 뭐 집을 건드리면 튀어나오기는 해도 이게 얘네들이 그 보통 보면 이제 벌들이 그 직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벌이 있고 뭐 일벌이 있고 그 뭐지 병정개미가 병정말벌이 아니고 아무튼 일벌이 있고 그 싸우는 놈들이 따로 있단 말이죠. 이게 뭐 직책이 구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그 벌 사회를 형성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말벌도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집을 건드리게 되더라도 그 상대적으로 맹렬함이 좀 덜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집 건드려도 괜찮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은 근데 땅벌 같은 경우는 이 근처에만 사람이 나타나도 집안에 있는 애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벌들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벌이 성묘하다가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이유가 이 땅벌이 그 땅벌이 좋아하는 이제 그 입지 구조가 햇빛이 잘 들어서 이제 습도가 낮고 그리고 이제 풀뿌리가 많이 얽혀 있는 그런 땅을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딱 그 묘자리죠. 묘자리 말 그대로. 묘자리 보통 이제 양지 바른 곳에 이제 묘를 쓰고 잔디로 때를 입히니까 그 땅벌이 집 짓고 살기 아주 최적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벌초하다 보면 땅벌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뜬금없이 그걸 말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자기 입으로는 자기가 뭐 촌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촌사람이면 말벌이랑 땅벌 정도는 구분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참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뭐 좀 아니면 좀 과장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벌초하실 때 올해는 지나갔지만은 벌초하실 때 맞닥뜨리게 되는 벌은 땅벌이고 얘네들은 건드리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벌은 만약에 말벌 뭐 땅벌이 아닌 말벌집을 마주치거나 말벌의 성질을 건드렸다 했을 때 이게 좀 담력이 필요한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말벌류들은. 그래서 장수말벌이나 등검문 말벌을 마주쳤을 때는 물론 이제 벌집에서 좀 거리를 두고 피해야 되지만은 움직임을 줄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감지를 못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땅벌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집 근처에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무조건 달려들기 때문에 땅벌을 건드렸을 경우는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뭐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9월 17일 날 강원도 최전방 부대를 방문을 했어요. 이게 뭐 제가 찾아본 기사에는 이 부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이 부대 방문해가지고 찍은 기념사진에 보면은 그 BTS의 RM이 같이 찍힌 사진이 있기 때문에 RM이 지금 이제 화천에 있는 15사단에서 군복무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5사단을 방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 장병들에게 전투 식량과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뭐 이제 최근에 요 보도 나오기 이전에 보면 또 윤석열이 뭐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전투 식량을 인터넷으로 구매해가지고 직접 먹어봤다. 뭐 그러면서 그쪽에 관심이 많다. 뭐 그런 식의 보도도 나왔었는데 충분히 보급하라 이거는 참 하나만한 소리인 게 일단 전투 식량은 그 지급 기준대로 지급 기준이 있고 지급 기준에 맞춰가지고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조림도 보통 보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조림은 그 뭐 병사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그런 통조림은 없고 보통 이제 부대 단위로 시중에서 보면 이제 그 업소용으로 나오는 큰 캔들이 있습니다. 뭐 참치 같은 것들도 이제 뭐 참치 같은 그게 몇 킬로더라 한 3킬로쯤 되나 이렇게 그 분유통 정도 되는 크기 분유통보다 더 큰 크게 이제 깡통에 담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주로 참치나 아니면은 그 장기 보존 가능한 밑반찬들 뭐 이를테면 멸치볶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그 외에는 뭐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통조림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충분히 보급해라라는 명령이 의미가 없는 게 군 지급 규정이 그러니까 지급량이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뭐 여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이 병사들 배급
기준에서 얼마간 빼돌려 가지고 착복하는 그런 후진적인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참 뭐 할 얘기가 이렇게 없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일부 언론에서 이제 좀 지적성 반론 보도 비슷하게 나온 게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이제 25년 국방부 예산 중 급식 및 피복 항목이 이제 올해 대비 1,000억 원가량 삭감이 됐다. 근데 뭐 정작 예산은 까놓고 무슨 뭐 충분히 지급하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식의 지적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국방부 해명은 이렇습니다. 병력 자원 감소에 따른 조치라고 이제 해명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언론에서 지적하기에는 이 예산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급식 피복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엔 좀 엇것 같긴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내년 국방 예산 같은 경우에 올해 전년 대비 이제 3.6% 증가로 이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국방 예산이 59.4조 원인데 내년은 이제 61.6조 원으로 이제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액이 상대 보면 이제 뭐 기존 무기체계 개선이나 아니면은 무기체계 유지비로 이제 유지비가 좀 그 증가된 병이 크긴 합니다만은 병영생활 개선이나 사병을 포함한 군 전체의 초호 개선, 이를테면 뭐 병들도 지금 병장 월급 15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이제 뭐 일반 병을 포함해가지고 뭐 간부들까지 어떤 이제 그 뭐 월급 인상분이나 혹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 같은 데도 이제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급식 피복 항목을 단순히 이걸 비판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뭐 실제로 병력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감소되는 추세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전투 식량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전투 식량 얘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투 식량 같은 경우에 좀 뭐 외국 전투 식량들에 비해서 많이 부실하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 뭐 비교 대상으로 파는 게 보통 보면 미국 전투 식량부터 해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맛있는 전투 식량 하면은 보통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혹은 뭐 스웨덴이었나 북유럽이 당구돼 있었는데 뭐 그쪽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 전투 식량이 맛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구성이 다채롭습니다. 그런 국가들은 보면은 뭐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밥이랑 반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주식 부식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물에 타 먹을 수 있는 분말 음료도 있고 커피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간식들도 들어있고 그리고 뭐 휴지나 냅킨 같은 것도 들어있고 대부분의 그런 서구권 전투 식량들은 보면 성냥 같은 것도 이제 뭐 한 10개씩 5개씩 방수 성냥이나 방풍 정도는 되는 그런 성냥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투 식량이 구성이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다. 혹은 이제 너무 좀 부실하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뭐 비교해서 그런 식의 이제 평가들도 많은데 이건 좀 이제 달리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뭐 이제 한국군이 맞닥뜨리게 될 전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군의 교리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뭐 혹은 유럽 선진국들은 단순히 이제 자국 영토에서만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 제국이었던 국가들 특히 뭐 해외 파병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니까 파병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해외 파병 주로 이제 파병 같은 걸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 맞닥뜨리게 될 전장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보급이 열악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경우가 많죠. 혹은 이제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분쟁 지역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은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적지에서 고립돼서 싸워야 될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투 식량이 상대적으로 좀 풍부하게 그렇게 이제 구성돼야 되는 그런 당위가 있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군 같은 경우는 방어군이잖아요. 우리는 북한 내려오는 거를 막으려고 북한 못 내려오게 막으려고 있는 그런 부대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북한 도발로 전쟁이 발발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치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이제 보급로가 막 보급선이 완전 차단된 상태이거나 뭐 적진 한가운데 홀로 뚝 떨어져서 싸우고 막 거기에서 막 며칠씩 버텨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도 전투식량을 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급적이면은 뭐 미군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급적이면은 뭐 전쟁 상황이라고 해도 가급적이면 밥을 해서 줄 수 있으면 밥을 해서 주려고 노력을 하지. 전투식량은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먹으라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군 같은 경우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투식량이 뭐 서양의 전투식량에 비해서 그렇게 좀 다채롭지 못한 면이 있다. 뭐 이제 그렇게 볼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투식량이라는 게 계속 그러니까 개발비도 적절히 드는 그런 품목이고,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투식량이 지금은 장기적으로 지급되는 그 지급량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비가 그 순환 주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소비가 안 되고 계속 이제 특별히 더 많이 소비되는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비 들어가지고 개발을 해도 그 업체에서 본전을 뽑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미군 같은 경우는 파병 나오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일단 군인들이 소모하는 양도 더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해외 파병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파병지에 민간으로 많이 뿌려지죠. 이제 뭐 구호 물자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그러니까 그 소비 캐파가 나와주기 때문에 업체에서 충분히 이걸 이제 개발비를 들여서 개발을 해도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한국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식량이 좀 다채롭게 나오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뭐 외국 전투식량 좀 이제 해외 직구로 받아 먹어보고, 야 우리나라 군대는 왜 이렇게 뭐 맛없어, 왜 이렇게 부실해, 이제 그렇게 섣불리 말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참 생각이 왜 이렇게 없나, 뭐 이제 생각이 이렇게 짧은가, 그런 생각을 또 요 사례를 통해서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지금 전투식량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할 때도 아니기도 하고, 이게 뭐 지금 전투식량의 통조림 많이 보급해라 이런 얘기가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뭐 전쟁 상황에 대비해라 뭐 그런 식의 어떤 의도로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이제 19일 날 그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그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이 이제 열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현대 바이라한 목포 호텔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 전남 평화 회의가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틀간 이제 호남 쪽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요 이틀 행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네 분께서 다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행사 공통으로 이제 기조연설을 하셨는데, 뭐 이틀간에 거쳐서 하신 기조연설이지만 사실상 그 전날, 그러니까 19일이나 20일 날 하신 말씀들이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쭉 찾아보니까 요 대통령님 연설만 따로 딴 클립은 그 20일 날 하신 그 목포 호텔에서 하신 요 연설이 이제 따로 클립이 따진 게 있어가지고 요 이제 20일 연설을 한번 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광주에 이어 오늘 이곳 전남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올해는 특별히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추진위를 구성하고 노무현재단 한반도 평화포럼 사의제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평화의 성지 광주와 전남에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 김영록 지사님,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전남도민과 광주시민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념 행사를 후원해 주신 에버트 재단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기념 행사에는 국내외 종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행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확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환영사를 해주신 김희중 대주교님과 영상 축사를 보내주신 브래더 셔먼 미 하원 의원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주교님의 기도와 헌신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브래더 셔먼 의원은 미 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 제출에 앞장섰고 지금까지 하원 의원 46명의 법안 지지 서명을 이끌어내 우리에게 큰 각성을 주고 있습니다. 6년 전 나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함께 역사적인 평양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단계 실천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서해 5도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적대 행위를 종식하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매우 구체적이며 실효적인 방안을 담은 합의였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하노이 노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남북 관계가 단절되는 과정 속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심해지고 남북 간의 말폭탄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은 이제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결의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기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구도가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냉전구도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익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 명백합니다. 진영을 나눠 대립하는 냉전구도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길을 막고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달리 한미일과 국정의 대결 구도가 한층 강화되고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 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냉전 구도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안보를 국제 정세에 따라 요동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반도가 군사적 대결의 최전방이 될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반도는 이미 냉전구도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보다 절실한 과제는 없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평화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편중 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 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파탄난 현실을 보며 남북관계의 미래를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는 법입니다. 나는 2017년 독일
페르버 재단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4대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 중단,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때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북미 간의 험악한 말폭탄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고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미래를 기관하고 있을 때 나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졌고 기회를 기다리며 평화 프로세스를 착실히 준비하고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몽상처럼 여겼던 4대 실천 방안을 1년 안에 모두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평화만 보고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들을 발전시키면서 이어나간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2018년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정상까지 오르지 못했지만 정상으로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어느 정부든 다시 노력이 이어진다면 그때는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북한과 대화하고자 했던 역대 정부의 노력들은 그 하나하나가 평화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지금처럼 끊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의지와 노력을 꺾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1972년 7.4 공동성명,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성명,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은 모두 적대와 위기의 세월을 뛰어넘으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가 내딛었던 2018년의 평화를 향한 큰 걸음은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때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한반도 운명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구한말과 냉전 시기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전락시켰던 뼈아픈 과거를 되돌아보며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요동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을 중재해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의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쇄를 명시하여 그동안 북미 간에만 이루어졌던 비핵화 의제를 남북 간의 합의로 이끌어냈습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선순환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 선순환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여야 합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다면 남북 관계 발전에 속도를 내어서 북미 관계 발전을 이끄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남북 대화가 선행되고 그것을 통해 북미 대화까지 이끌어내야 합니다. 비핵화도 북미 간의 문제로만 이루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 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져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언젠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지국만 쳐다보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중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 것처럼 대화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대가 좋든 싫든 안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노력이 절실합니다. 대화는 평화 공존을 전제로 합니다. 대화에는 무엇보다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자면서 북한의 체제 붕괴와 흡수 통일을 말한다면 대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대화의 상대를 더 강경하게 만들고 관계를 경색시킬 뿐입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설 것을 현 정부에 촉구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시 핵에 매달리고 대결을 외치며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합니다. 국제사회 고립을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평화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지만 평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번영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화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이 더 험난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비핵화의 해법을 새롭게 강구하고 평화 프로세스도 다시 설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화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위기를 끝낼 대화에 지체 없이 나서는 것. 이것이 지금 남과 북 모두가 해야 할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19 선언 다들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좀 어렴풋하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9.19 선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요거는 이제 2018년 9월 19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이제 발표한 선언이죠.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총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두 번째는 남과 북은 상호 호혜와 공리 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네 번째,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계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섯 번째,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핵무기와 핵 위험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여섯 번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이제 그 9.19 평화 공동선언의 이제 6가지 주요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대통령님 연설 전문은 앞서서 들으셨을 테고 내용들을 잠깐 이제 좀 내용들을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현 정부 들어가지고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자,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심해지고 남북 간의 말폭탄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남북한은 이제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을 시작했다.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고 북한은 이제 남북 간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이건 이제 매우 우려스럽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결의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9월 19일 날 임종석도 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반발을 하셨고 이제 지적을 하시기도 했어요. 뭐 전병현 당대표께서도 이제 이 임종석이 이 발언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통일하지 말자. 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고 통일을 이제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자. 그리고 이제 헌법도 이제 좀 개정하자. 근데 헌법에 이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요 대목을 좀 뭐 개정하자. 그러면서 이제 국가안보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이 국가로는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러한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요 말을 좀 이 말이 뭐 그렇게까지 비판할 말인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이 뭐 어떤 면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은 이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연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설문에서 이제 두 국가라는 요 워딩의 방점을 찍는다면 이제 임종석의 발언은 이제 대통령님 말씀에 반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적대적이라는 수식에다가 방점을 찍으면은 대통령 발언에는 뭐 어떤 면에서는 또 맥을 같이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참 이게 참 북한을 지금 이제 국가로 인정하자 현재는 지금의 헌법은 이제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인식이라는 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게 굉장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저거 이제 나라도 아니다. 치워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인식이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셈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임종석의 이 발언은 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인식하는 게 북한이 나라가 아니다라고 뭐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 여권을 북한 사람들에게 발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임종석 발언은 좀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꼭 뭐 동의를 해야 된다, 뭐 동의하자, 뭐 이렇게 하자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냥 관성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연설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파탄난 현실을 비관하는 시각이 많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평화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언급하면서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잇는 법이라고 이제 또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위기 속에서 희망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사례를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2017년에 문재인 정권 취임 당시만 해도 그 박근혜 정권 때도 남북 관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경색되고 뭐 특히 이제 뭐 중국과도 그랬지만은 뭐 사드 같은 문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북한이랑 굉장히 대립 관계가 이제 좀 분위기 살벌했었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초반 때만 해도 충돌이나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 뭐 당시에도 막 미사일 막 수시로 쏴대고 미사일 실험이라고 수시로 쏴대고 그랬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핵이 만들어지네 만에 그럴 때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면서 이제 정권 초기에 그 대북 관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뭐 관계자들이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었는데 대통령님은 이제 그 독일 퀘르버 재단 연설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당시에 이제 발표를 하셨죠. 근데 그 프로세스도 이제 그냥 그 말뿐인 어떤 공수표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측하는 시각들이 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후에 이제 그 한반도 프로세스를 말로만 끝낸 게 아니라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실천을 쭉 해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게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결실을 맺게 된 거죠. 그 과정을 언급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성명,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은 모두 적대와 위기의 세월을 뛰어넘으며 이어져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박근혜 윤석열 정권 요 두 정권이 제일 문제였죠, 사실. 뭐 이명박 때도 별로였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민주화 이후에 저쪽 정권 중에는 뭐 노태우 정부 때나 김영삼 정부 때 이후로는 남북 관계가 늘 안 좋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이며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선순환해 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 선순환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여야 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이제 북미 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과거처럼 패싱당하고 소외당할 우려가 있다. 이거 이제 뭐 이것도 그 저쪽 정권일 때 참 많이 이제 겪어본 바죠. 그러면서 이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어떤 대북 관계에서 중요한 이제 모멘텀이 된 그 선언들이 남긴 교훈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문제에서는 정말 내가 해봐서 아는 데가 이제 먹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진짜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참 운이 없었던 정부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게, 코로나만 안 터졌으면은 좀 더 진전된 뭔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한편으로 굉장히 야속하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밖에 다른 길이 없다. 뭐 전쟁 중이다 대화를 하는 것처럼 대화는 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대가 좋든 싫든 간에 안 보이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 노력이 절실하다. 이제 이렇게 좀 강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는 평화 공존을 전제로 하고 대화에는 진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자면서 북한의 체제 붕괴와 흡수 통일을 말한다면 대화가 될 리 없다. 대화의 상대를 더 강경하게 만들고 관계를 경색시킬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점에게 비춰봐도 이제 임종석의 발언이 과연 그렇게까지 비판받을 발언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체제 붕괴랑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북한 체제가 붕괴되길 기다려서 체제가 붕괴되면 우리가 그걸 흡수하겠다. 그 선택지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통일이라는 게 언젠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어떤 평화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뭐 언어가 같고 지리적으로 바로 이제 붙어 있으니까 교류가 잦아지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통일이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헌법에 그렇게 뭐 북한의 한반도에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그렇게 명시된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는 통일이라는 거는 흡수 통일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흡수 통일은 북한의 체제 붕괴를 뭐 기다리는 그런 관점이 되는 것이고, 이후 그것 말고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 일으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임종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 임종석을 결코 좋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임종석 옛날부터 싫어했거든요. 아주 솔직히 문재인 정부 그 비서실장 할 때도 별로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막 임종석 과거를 까바르네 만에 그런 얘기 농담을 하고 그랬었는데,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설 것을 현 정부에 촉구를 하셨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강경하게 촉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핵에 매달리고 대결을 외치며 과거를 회귀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다. 이제 국제사회의 고립을 더 깊게 만들 뿐이니까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평화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은 평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번영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건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결국 이제 다 같이 살려면은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이제 평화라는 것도 결국은 민생입니다. 그러면 민생 타령을 하는데 이것도 민생이에요. 북한이랑 잘 지내는 것도 민생이고 뭐 북한에서 지금 이제 오물풍선 넘어온 거 막는 것도 민생인 거죠. 그렇게 보면은. 자 이제 뭐 요날 이제 9월 19일 날 마침 또 이제 전병현 대표께서는 또 이제 그 우리 당 그 23차 새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이제 프레임메이커 기사를 인용을 해봅시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날리고 전날 탄도미사일까지 날렸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인데 이생가족이 오가기는 켜녕 오물풍선과 대북 전단만이 오가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권은 포기한다 치더라도 절대 다수로 입법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찌 이토록 방조하고 있는 것인가. 우선 대북 전단 금지법부터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장군 출신 최고위원이 오물풍선을 격추하라고 한심한 선동을 하며 북한의 함정이 빠지라고 재촉하기 전에 오물풍선 방지법부터 입법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이 프레임메이커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 관계 발전법은 2023년 9월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게 이제 이 남북 관계 발전법이 이제 대북 전단 살포를 이제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2023년 9월 이후부터 이제 대북 전단이 다시 살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물풍선과 이제 전단 전쟁이 이제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전병현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은 당시에 이제 2023년 9월에 이제 결정난 위헌은 전단 살포 금지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처벌의 과잉성에 대한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벌 규정에 대한 그러니까 처벌에 대한 과잉성이 이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손보면은 오물풍선 금지법 자체는 새로 이제 다시 입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신 게 이미 국회에는 3개의 대체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는 3개의 대체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이재명 대표는 특히 경기지사 시절 북한 방문에 몸이 달았는데 180석의 거대 의석으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더 이상 어설픈 불장난을 못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나 부질없는 계엄령 선동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새민주당은 즉각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니 민주당은 그 기간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프레임메이커의 이제 해설에 따르면은 가처분은 이제 까다로운 입법 절차가 필요 없는 대신에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인 접경지대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당에서 좀 그러니까 뭐 파주 연천 이쪽이겠죠, 주로 접경지대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쪽 주민들하고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뭐 설득 작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전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주체가 분명히 있는데 누가 하는 거를 누가 하는 걸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인가 그 타겟팅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탈북자 단체인 사단법인 큰셈이 대상으로 지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프레임메이커에서는 짚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들을 참 좋죠. 여기 이제 뭐 지금 분명히 이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 일인데 지금 민주당은 손 놓고 있고 이거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보면은. 그러니까 오물풍선 격추하라 그런 소리 나고 있고 뭐 근데 사실 오물풍선 격추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완책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그 기존에는 그 드론 주로 이제 드론 같은 소형 그 비행체들을 잡는데 이제 한계가 있었고 또 드론은 어떻게 이제 뭐 이를테면 근거리까지 오면은 방해 전파를 쏴서 잡는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제 보완책이 이제 뭐 개발되고 있긴 했는데 풍선 같은 경우는 참 대책이 애매했거든요. 레이더에서 잡기도 힘들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지금 그 드론이나 풍선 같은 걸 잡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그
대비책이 하나가 개발돼서 이제 아마 올 하반기부터 이제 시험 보급되거나 시험 보급된다고 그랬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대공 레이저 무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드론 같은 소형 비행체들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유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뭐 설비비는 좀 들어가지만은 뭐 드론이나 풍선 하나 잡는데 단가가 정말 안 들어요. 전기세 뭐 몇천 원 수준으로 이제 하나씩 떠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물풍선 떨구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거는 국회에 달 소리는 아니고 그리고 전병현 대표께서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일단 북한으로 날리는 전단부터 막고 나가지고 북한한테 풍선 날리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좀 뭔가 좀 설득력이 있지. 이쪽에서 전단으로 뭘 쏘지 먼저 도발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근데 이제 민주당은 거기 관해서 이제 아예 관심도 없어 보인다. 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당이 파고들면은 저는 참 이제 괜찮은 행보였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마침 이제 뜻깊은 9.19 요 날에 뭐 이재명은 다음 뭐 이제 이번 주 이제 선거법 재판 때문에 아마 이 광주에도 안 내려가고 뭐 여기에 신경 쓸 정신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제 이와 관련해 또 이제 정부 여당은 굉장히 좀 반발이 찌질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또 통일이 필요 없다고 북한에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보조마처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나쁘게 말하면 북한 비위 맞추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점에서는 우리가 좀 통 큰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좀 국력 차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눈치를 본다면 그 말 그대로 눈치를 보는 거지만은 우리가 북한의 어떤 스텝에 발맞춰 주는 거는 이건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신감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뭐 단지 정략적으로 북한에 보조 맞추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좀 뭐 대국적이지 못한 정치다. 굉장히 속 좁은 정치다.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외 관계까지 이런 식으로 뭐 내부 정치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참 그래요. 진짜로 이제 뭐 정치의 어떤 국익이 없는 정치 행위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은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반헌법전 발상이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뭐 이것도 그렇게 민주주의의 자유까지 갖다 붙이는 건 그렇게 지금 우리 체제에 자신감이 없는 건지 뭐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저는 이제 임종석의 그 발언이 뭐 그 내용 자체에 다 동의한다기보다는 그 발상의 유연함, 그러니까 상황이 변했을 때 기존의 틀을 계속 고수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번쯤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확실히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지금 이제 김정은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윤석열 정권 취임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을 확실하게 이제 주적으로 이제 지정을 한 상태란 말이죠. 굉장히 이제 적대적인 그런 스탠스로 이제 돌변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대화를 제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강대강으로 대립했을 때 과연 뭐 우리가 피해 없이 그러면 뭐 상황을 타개할 수 있냐면 그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뭐 하다못해 좀 국지전이라도 벌어졌을 때 잃을 게 많은 쪽은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 뭐 북한은 붙으면 이기겠죠. 100% 이기겠지만은 우리가 잃을 것도 우리가 더 많단 말이죠. 북한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걸 뭐 그냥 개기지 마라 그런 식으로 단순히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찍어 누를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유민주주의 타령하고 뭐 헌법인 명령이자 의무 이런 식으로 이제 깝깝한 소리만 이런 식의 소리만 하는 게 참으로 깝깝하게 느껴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유연성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발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주문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때보다 정말로 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게 참으로 이제 깝깝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결국은 이제 집권자의 그러니까 통치자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미 그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부터 이제 2018년까지 몸소 입증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또 다음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는 뭐 인정하기는 싫지만 어머나 사실은 사실이니까 가장 유력한 이제 차기 대권 주자가 이제 어제였죠. 20일 날 선거법 재판 거의 한 2년을 질질 끌어온 선거법 재판의 1심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죠. 뭐 이제 이 내용에 관해서는 뭐 정치 신세계나 혹은 이제 뭐 그 현장을 실시간 관람하고 오신 이제 백브리핑에서 이제 상세하게 다뤄주셨을 테니까 뭐 그런 디테일들은 그런 방송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제 나름대로 이제 그냥 느낀 바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1심 검찰이 이제 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종 선고일은 지금 좀 예상보다는 좀 늦게 나왔어요. 이제 어제 이제 요 검찰 구형량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기 대략 한 10월 30일 안으로 이제 최종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어제 그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얘기한 거는 11월 15일을 이제 최종 선고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예상보다는 한 달 반이나 기다려야 되네 또 이제 그래서 약간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그 국힘당 지지자들 뭐 일부는 좀 헐떡없는 소리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어떤 지지자는 뭐 2년 동안 탈탈 털대면 꼴랑이 2년형 때리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지지자도 있었고 이게 이제 그 선거법 이제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 가지고 거의 맥시멈으로 때릴 수 있는 최고 형량입니다. 2년형이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한편으로 이제 뭐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 중에는 뭐 그렇게 이게 뭐 형량이 뭐 이렇게 2년밖에 안 나오냐 이게 뭐 너무 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현행 법상 때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형량 자체보다 거기에 달려 있는 옵션이 이제 정치인들한테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 피선거권 5년 박탈 이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선거법 사범 같은 경우에는 피선거권 그 이후에 복권이 되더라도 뭐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향후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이제 뭐 좋게 작용할 일은 없는 전과가 되는 거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판결 같은 경우는 판결에 따라서는 그 이제 보전받은 선거비를 토해내야 되는 거, 직전 선거비를 이건 이제 대선이죠. 대선 선거비를 토해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뭐 2년형이 꼭 작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검찰이 고용한 그대로 뭐 판사가 받아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래서 그게 3심까지 가져오면 제일 좋겠지만은 뭐 꼭 그렇지 않다고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검찰 구형량에서 감형을 한다고 해도 절반 정도까지 감형을 한다고 그렇게 보면은 뭐 그 추세가 그러니까 그 통상적인 판결 행태가 쭉 이어진다고 보면 결국 이재명은 피선거권 5년 박탈이랑 보전한 선거비 토해내야 되는 거는 빼박이인 상황이 됐어요 지금. 뭐 그래서 그 경기지사 그게 2019년이었나 2018년이었나 그때 이제 어이없는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을 허위사실 유포 판결 그런 케이스를 다시 이제 뭐 재현하지 못하는 한은 이거는 이제 거의 빼박으로 이제 이재명은 끝장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형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2년형 형량이 너무 적다라고 그렇게 이제 푸념할 만한 건 아니다. 푸념할 것만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판결이 가지는 의의라는 게 이제 결국은 그런 거죠. 이게 단순히 뭐 선거법 재판 하나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것 말고도 지금 재판이 한 4개 정도 더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선거법 재판이 판결이 제일 먼저 날 것이고 그렇게 돼서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 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재명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뭐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제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방탄 효과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한 의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실행이 선거법상으로 이제 선거법 실행을 받게 되면은 뭐 개딸이고 나버리고 다 더 이상 당에서 어떻게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근데 이건 예측할 수가 없겠구나. 뭐 그동안 또 순리대로 가면 이미 이재명은 끝장이라도 몇 번은 났을 텐데 그 순리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 선거법 1심 지금 구형량만 놓고 구형량대로 만약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재명이 방탄복을 벗기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 그런 점으로 봐도 이건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 그래서 설령 선거법 재판 판결 결과로 뭐 실형이 안 나오고 그냥 벌금형, 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고 해도 충분한 뭐 효과는 있다, 성과는 있다.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충분한 성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초에 이제 그 경기지사 때 그때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 대법원이 어이없이 냈던 그 판결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이제 뭐 우리는 이제 판사 매수했고 거기에 따른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거의 그게 이제 거의 사실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제 근데 공식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선회한다고 봤을 때 그때 이제 그게 어쩌면은 법원으로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동종의 그 같은 허위사실 유포니까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니까 동종의 그 범법을 다시 저질렀고 더구나 이번 같은 경우는 그 2018년 그 판결 났던 그때보다 더 죄질이 더 악질이란 말입니다. 이래버리면은 법원으로서도 자기들의 유신을 세우려면은 이거 제대로 판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사실 이재명에 관해서는 뭐 좀 이런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2018년 때 너무 심하게 되어봤기 때문에 그냥 담담하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뭐 희망회로도 절망회로도 안 돌리고 그냥 뭐 때 되면 판결 나올 테니까 뭐 그렇게 그냥 담담하게 지켜보려고 하는 중이긴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두 가지 정도 반응 한번 봅시다. 정치권에 대표적으로 조국 이런 소리를 SNS에 했어요.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을 이유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양형 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형을 고형했다. 이것도 사실 틀린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 발언 하나 때문에 징역 2년형을 고형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허위사실 유포는 두 가지가 걸려 있죠. 김은구 씨 몰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투는 재판이기도 하고 그리고 단순히 지금의 어떤 허위사실 유포 하나만 가지고 2년형을 또 때린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은 이미 선거법 사범입니다. 과거에 이제 50만 원 벌금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종 등과가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까지 붙어가지고 양형 기준표상 최고형인 2년형을 때린 거예요. 조국의 이 말은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발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국은 이제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실드를 치고 있어요. 뭐 자기가 이제 청와대 근무 시절에 그리고 정치인이 된 이후에 수많은 부하 직원과 만나는데 뭐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상대방은 나를 잘 기억하지만은 나는 상대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게 이제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지금 이재명을 김문기 씨 모른다고 말하는 이재명이 말을 실드를 치고 있는데 진짜 쓰레기 같은 소리죠. 이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지 못한 채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불성실한 얘기가 되는 거고 자세히 알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이렇게 말한다면은 사람들을 정말로 바보로 여기고 그냥 말하는 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제가 제 트윗에도 쓰긴 했습니다만 김문기 씨랑 이재명의 관계는 그냥 다 수많은 부하 직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일단 김문기 씨가 이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이제 무슨 차장이었나 개발 1차장이었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대장동 사업의 직접적인 이제 실무 책임자였고 당시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청의 중점 사업이었고 그러면 당연히 시장실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업무 보고하고 지시받고 하는 그런 위치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애초에 김문기 씨랑 이재명의 인연이라는 게 성남시청 이전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그 재개발 시민운동이랍시고 해댈 때 한 10년 전에 성남에서 그렇게 그 딴에는 그게 시민운동이랍시고 성남에서 그 나댈 때 그때부터 김문기 씨랑 알고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뭐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닐 뿐더러 뭐 호주 출장 같이 가가지고 몇 박 며칠을 그렇게 같이 다녔는데 그런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다녔는데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뭐 이재명이 1년 중에 한 300여일을 계속 해외 출장을 다니는 사람이거나 그 이제 해외 출장을 여러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해외 출장을 수시로 다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당시 호주 출장이 한 200명 정도 대동하고 갔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라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조국이 지금 뭐 인지의 비대칭성 운운하는 이 경우에도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버젓이 SNS에 글을 올렸다는 게 전 여기서 참 정말로 많이 화가 났어요.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자기 사법 문제랑 엮어가지고 둘 다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추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병인 대표께서도 이제 그 이재명 판결 이후에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에 실형 2년이 구형되었다. 위법한 재판이 마침내 정길지가 보이고 있다. 1년 내에 3심까지 반드시 마치도록 선거법 절차를 법원 스스로가 위반해 온 것이다. 그렇죠. 선거법은 원래 이제 속전속결로 1년 내에 3심까지 가는데 이재명의 재판 지연수를 펼쳤다 해도 법원이 너무 심각하게 편의를 봐줬죠. 그 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이 지적이 정당합니다. 더욱이 원재판장은 1심 종결을 앞두고 돌연 사표를 내고 사라져 사법부의 위상에 먹칠을 하였다. 그렇죠. 1심 재판 판사가 뭐 쫄려가지고 판결을 못 내리겠다고 한 건지 그것 때문에 또 지연된 면이 있죠.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상식의 눈으로 보면 개그 수준의 세기의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무죄를 떠나 진실의 하늘을 거짓의 손가락으로 가리려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재판부의 시간이다. 개딸들의 온갖 겁박을 과감하게 걷어차버리고 정치권의 압박을 보란듯 격파시켜 상처받은 사법부의 정의와 권위, 독립적 위상을 정립시킬 기회를 망치지 말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야권에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당은 우리 당밖에 없네요. 조국당은 저 따위로 옹호하고 있고 참 이런 자가 아직도 그 자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 1위라는 게 참 깝깝합니다. 근데 뭐 이낙연 대표님 말씀대로 이 꼬라지대로 계속 가면 나라가 절단 날 거라는 거를 깨달을 국민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이재명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결국은 뭐 이재명도 판결 전에 사필 규정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다들 사필 규정을 얘기하는데 뭐 자기들 편한 대로 사필 규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저도 쓰기가 참 그렇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사필 규정이 그래도 될 것이다. 뭐 사람들이 그냥 자기 죽을 길로 그냥 스스로 들어가지는 않겠지. 뭐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해봅니다. 이것도 희망회로라면 희망회로인가? 뭐 딱히 근데 이건 희망회로가 아니라 거의 사람들 생존 본능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저 혼자 떠든 관계로 그래서 좀 방송 분량을 더 이상 뽑아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혼자 1시간 넘게 떠들었더니 목도 아프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녹음 시간 조금 남았는데. 자, 다음 주에 다시 이제 BC님이 오시기를, 뭐, 다음 주에 또 일 바빠가지고 못 오면, 힘든데. 다음 주는 BC님과 다시 녹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